다음으로 발음 규칙 틀을 좀 잡아 드릴게요. 이건 기본으로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관련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예시나 이런 것들 많이 공부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게 전부는 아니니까요. 제가 중요한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자음동화. 결국에 앞뒤 자음이 만나서 비슷하게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유마 대표적으로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리을, 리을. 그러니까 신라인데 신라라고 발음 안 하죠. 신라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유마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음이 되는 거, 그러니까 국물인데 그걸 국물이라고 발음 안 하고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국을 궁으로 발음을 하는 거, 이런 것이 자음동화라고 보고, 된소리대기라는 거 다 발음이에요. 발음. 그러니까 이거는 표기고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발음이에요. 발음. 그러니까 저 표기랑 발음을 구분하셔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저게 좀 혼동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이제 막 무슨 규칙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이게 발음상의 규칙인지 표기상의 규칙인지 좀 그래도 구분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다음 된소리대기, 예사소리가 앞 받침 자음의 영향으로 된소리가 되는 거. 그러니까 예시를 생각하세요. 먹다인데 먹다라고 하네. 먹다. 기억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을 된소리대기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시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발음 규칙이에요. 그리고 이 원칙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말에서 음절 끝 종성. 자, 종성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잠깐 빠져서 갑, 이, 맨 기억을 우리는 초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얘를 중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얘를 종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음절 끝 종성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아는 받침이에요. 받침할 때,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만 발음된다. 발음된다. 다시 말해서, 자, 우리 말은 받, 표기상은 받 되죠. 근데 얘 발음을 할 때는 얘들 중 하나다. 그러니까 발음해 보시면 알아요. 밭을 밭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죠? 이거 그냥 밭이에요. 밭. 이렇게. 그러니까 저거는 여기 오는 얘가 얘들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읓이 아니라 닷, 피읍이 아니라 앞.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걸 기준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일단 이거 적용시켜 놓으시면 돼요.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적용되는 거니까. 발음할 때는 이거 무조건 해놓고 시작하시면 된다. 심플하죠? 네, 다음으로 띄어쓰기 갑니다. 자, 띄어쓰기도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KBS에서는 이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꼭 중심으로 공부해 두셔야 돼요. 자, KBS에서는 의존명사랑 조사 구분이 나옵니다. 물론 띄어쓰기 자체에서 의존명사 조사 구분이 제일 내기가 좋아요. 어렵기도 하고. 자, 근데 저게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의존명사인지 조사인지 구분하는데 이게 왜 구분이 안 되냐? 형태의 표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만큼이야. 똑같은 만큼인데 아는 만큼 말해라는 의존명사로 쓰인 거고, 만큼이 너만큼 똑똑하네? 이거는 조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대로 띄어쓴 게 맞아? 의존명사는 띄었어야 되거든요. 조사는 붙였어야 돼요.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생각해 보세요. 의존명사로 써놓고 이걸 붙일 거예요. 오케이? 그게 이제 헷갈리는 포인트입니다. 형태는 같은데 의존명사냐 조사냐 그거에 따라서 띄어쓰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구분할 수 있냐가 출제 포인트예요. 근데 의존명사와 조사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 말고도 파생해서 좀 검색해 보시면서 이런 게 의존명사구나, 이런 게 조사구나, 좀 추가적으로 예문들이나 예시들 공부 꼭 하세요. 자, 개념을 좀 잡아봅시다. 의존명사는, 자, 이걸 여기에 별 비춰두세요. 명사예요. 그리고 당연히 얘는 조사죠.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둘이
품사가 다르다예요. 품사. 자, 품사라는 건 걔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품사라는 거는 걔가 원래 타고난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명사는 띄었어야 되고 조사만 붙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씁시다. 명사 그리고 조사, 얘들은 이제 품사예요. 품사인데 명사기 때문에, 자, 명사인데 좀 특징적인 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의존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관형어 별표, 이거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파생해서 개념 하나 설명드릴게요. 품사랑 문장 성분은 그럼 어떤 게 다른 거냐? 얘는 좀 타고난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태어날 때. 그리고 얘는 문장 내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민상현으로 타고났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강사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할 때는 뭐 미드필더를 봐요. 그런 내가 갖고 있는 기능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게 문장 성분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고, 어쨌든 관형어가 수식을 한다. 관형어가 얘는 수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얘는 뭐 수식을 받아서 관형어가 수식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얘는 대부분 것으로 대체, 그 다음에 의존 명사 뒤에 핵심은 얘는 명사니까 뒤에 조사가 붙어요. 물론 뭐 근데 이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단 크게는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될 때 그냥 의존 명사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자,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아는 것만큼, 이렇게도 말이 되죠. 오케이. 그리고 너 것만큼 뭔가 이상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먹은, 얘가 관형어 기능으로서 먹다가 기본인데, 먹다는 얘는 이제 뭐 큰 카테고리로는 용언이라는 말이 있고, 그 안에서 얘는 동사예요. 오케이. 그리고 얘가 활용이 된 거죠. 먹은으로. 근데 이 용언이라는 건 제일 큰 특징이 활용이에요. 활용을 해서 목표가 뭐냐? 활용을 해서 다양한 기능을 해요.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형용사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활용을 해서,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만들어서 얘를 관형어 기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것뿐이다, 이렇게 수식을 하죠. 요런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저런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관형어다. 이제 의존명사다. 이렇게. 요게 이제 큰 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띄어쓰기 관련해서는 요거 그래서 꼭 관련해 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까지가 이제 주제 하나고,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보조용언 관련한 건데요. 자, 읽어볼게요. 일단 보조용언은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화를 하냐면, 자, 이게 참 그래요. 띄어쓰는 게 원칙인데 붙였어도 된다. 그럼 답을 도대체 어떻게 고르라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붙였음도 허용되기 때문에 문제화되는 거는 반드시 띄었어야 하는 경우에 붙여놓거나, 반드시 붙였어야 되는 거에 띄워놓거나, 이거 가지고 문제화를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조용언 그 자체를 띄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붙이거나 띄었어야 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건 조금 뭐 보시고 외우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보조용어는 띄었어요.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붙여 쓴 것도 허용되지가 않아요. 무조건 띄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춥나보다 저런 거 추측 반드시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말에 조사가 붙은 경우 이것도 반드시 띄었어야 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앞말이 합성어나 파생어일 경우에 이제 띄었어야 된다. 떠내려가 버렸다. 그 다음에 보조용언이 구 전체에 결합한 경우에는 전체 저렇게 다 띄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출제 포인트는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띄어야 하는 경우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반드시 붙였어야 하는 경우, 하나의 단어처럼 굳어진 보조용언, 그다음에 뭐 사전에 단위로로 등재된 거,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어휘처럼 학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크게 두 가지 축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그 다음에 의존명사와 관련한 것들, 이거 되게 중요한 축이다. 꼭 암기합시다. 다음으로 용언 다시 가볼게요. 동사, 형용사,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 파생해서 또 문법적인 얘기들이 이어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언이란 거는 문장 성분이에요. 서술어 기능을 하고 동사랑 형용사, 이건 품사예요. 품사. 타고난, 얘가 단어가 갖고 있는 타고난 성격. 그래서 이제 동사와 형용사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도 물론 이제 다른 국어 시험에서 좀 많이 나오고 KBS에서는 이제 거의 안 나오는 주제긴 한데, 그래도 동사랑 형용사는 이제 좀 구분하시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기는 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명령형이 되고 뭐 명령형이 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예뻐라, 이상하죠. 뭔가 이런 거 이상하죠. 그래서 뭐 동사는 명령형이 되고 형용사는 명령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는 어떤 행위와 상태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 자체가 다른 거는 있지만 동사와 형용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런 포인트도 꼭 저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관련해서 좀 공부하시면 좋고요. 용어는 활용이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형사나 형용사가, 자, 이렇게 한번 정해 볼게요. 얘들이 관형어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문장 성분상 수식을 한다라는 거죠. 수식을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얘가 기능하는 거예요. 기능. 그런데 얘 둘은 어떻게 구분하냐? 결국에 얘는 활용이 된다라는 점에서 다른 거예요. 범주가 다른 거거든요. 얘는 이런 품사고 얘는 용언으로서 형용사이기 때문에 활용이 된다라는 게 다른 거고, 용언이란 어간 어미로 구성이 되고 어미가 활용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 어미가 뭐 규칙 활용되냐 불규칙 활용되냐라는 거로 이제 여기서 또 많은 개념들이 나오죠. 뭐 규칙 활용, 뭐 불규칙 활용,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건 그냥 개념적으로만 지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공부한다면 이렇게 파생해서 공부할 주제들은 저런 건데 뭐 엄청 많이 다뤄지는 얘기들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 혹시나 모를 것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출문제 공부한다고 기출이 나온 게 무조건 다 나온다 아니거든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으로 공부하되 플러스로는 저런 것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자, 높임은 뭐 빠르게 갈게요. 이건 엄청 어렵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냥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거고, 예문을 저는 많이 만들어 보라고 해요. 왜냐면 예문을 만들면 누굴 높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높임 표현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어색하거든요. 할머니를 병원에 모셨다. 객체 높임. 그다음에 뭐 선생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주체 높임. 들어오시는 주체가 선생님이죠. 그다음에 상대 높임. 근데 이게 높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낮추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이거 또 이거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에요. 외래어랑 로마자 표기법. 근데 제가 저 뭐 표를 지금 다 가져와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거 검색하셔서 기본적으로는 기본 원칙, 그래도 요 말을 어떻게 쓰는지, 이 외래어는 어떻게 표기하는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걸 다 또 외워가지고 적용하고 이게 쉽진 않거든요. 이 외래어 표기법은. 그래서 어휘처럼 좀 많은 외래어를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파리는 파리로 발음하는 거예요. 파리가 아니라.
이런 것들 자체를 그냥 어휘 학습하듯이 외래어도 익숙해지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다. 근데 이런 좀 대원칙 같은 건 알아두시는 게 좋다. 파열음은 된소리로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음절 끝소리 규칙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음절 끝소리 규칙 아니에요. 얘는 진짜 이거 표기할 때 이거 컵으로 표기하지 컵으로 표기 안 한다예요. 아시겠죠?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랑 다르다. 그 다음에 1, 음운 1, 기호, 대응. 그리고 이런 걸 어떻게 표기하는지 기본적으로 그거를 한번은 보시는 게 좋다. 아시겠죠? 외래어 표기법은 꼭 공부하셔야 되는 주제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은 이것도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거는 실제로 그 표기를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표기, 그러니까, 어딨냐. 기본적으로 이 여민락을 어떻게 표기할 건지 이거 하나하나를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표기표 관련해서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에 대해서 딱 짚어드릴게요.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 발음에 별표 쳐두셔야 돼요. 발음. 그러니까 발음 기준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민락인데 여밀락. 그래서 이렇게 돼요. 니은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음음 변화가 있을 때 발음 결과가 따른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밀락 이렇게 벤노래 벤노 이렇게 되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 벤노를 어떻게 표기할까는 그 표기표를 알아야 된다고. 아시겠죠? 물론 운이 좋게 그냥 확실하게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별표예요. 발음상의 된소리는 표기하지 않는다. 이거 별표 쳐두시면 돼요. 이게 시험에서 나오면은 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왜냐면 법고 좀 생략됐는데 법고 된소리죠. 근데 이걸 로마자로 표기를 하면은 법고라고 표현해요. 그냥 예시예요. 예시. 자, 근데 이건 발음상의 된소리잖아요. 꼬가. 그렇죠? 그래서 된소리는 표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고예요. 근데 주의. 발음상의 된소리는 표기하지 않지만 만약에 원래 된소리면 표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법고는 발음상의 된소리라 표기 안 하고요. 깍두기는 자. 죄송해요. 이거는 깍두기죠, 원래 깍두기죠. 그래서 자, 여기 죄송해요. 이거는 원래 된소리죠. 그래서 원래 된소리는 KK를 해요. 근데 여기 두는 발음상 된소리 됐죠. 그래서 깍은 원래 된소리라서 된소리로 표기하죠. 근데 뚜는 발음상 된소리라서 된소리 표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관련한 규정은 깍두기 생각하시면 돼요. 깍두기 외우시면 됩니다. 깍두기 외우시면은 원래 깍은 원래 된소리라서 표기해야 되고 두는 발음상 된소리를 안 해도 된다. 아시겠죠? 저기까지 짚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법에 맞는 표현, 그냥 문장 전체를 두고 틀린 부분 고르세요. 이런 문제. 이거는 어떤 포인트 보시면 좋냐면요. 일단 크게 문장의 완성도, 완결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제대로 호응이 되고 있는지, 그 문장 내에서 빠진 문장 성분이 없는지, 연결된 것들이 어색하게 연결되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묻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 더 문장 내에서 디테일하게 중의적인 표현 혹은 뭐 조사 사용이 잘못됐다던가 그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요. 기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오답을 만드는지를 보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 저런 부분에서 문제화를 하지 의식하고 보시면은 보이실 거예요. 아시겠죠? 중의적 표현은 그냥 실제로 그 문장 보고서 어떤 두 가지 의미로 만들어내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중의적이라는 거는 문장의 의미가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라고 실전에서 해보시면서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답이 두 개가 안 나오는 게 중의적이지 않은 거고, 답이 두 개씩 나오는 것들은 중의적인 거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중의는 왜 나오냐? 수식어의 위치가 불분명하거나 조사 해석이 애매하거나 뭔가 생략돼 가지고 해석이 여러 개 나올 수 있거나 뭐 호응 관계가 불명확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의적 해석은 풀어보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번역투 문제도 나와요. 근데 이거는 번역투 자체들을 그냥 좀 많이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좀 실전적인 팁을 드리면은 그냥 불필요하게 길거나 어색한 것들은 간결하게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무조건 적용은 안 되는데 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혼자만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 그냥 별로 틀린 말 같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잘못 쓰기도 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냥 저거를 나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해도 되게 심플하게 그냥 바뀌죠. 그런 것들은 좀 저렇게 바꾸는 것도 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스러움과 간결함, 이것도 번역툴을 뭐 기본적으로 공부는 하시되 내가 모르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굳이 저렇게 이상하게 쓴 것들은 번역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거기까지 실전 팁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되게 짧은 강의였죠. 짧은 강의였는데 제가 그래도 영역별 학습 전략부터 지금 뭐 기출문제 풀이부터 어휘, 어법의 주요한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절대 강의만으로 해결이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스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 영역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최대한 이 시험을 제가 이제 좀 갖고 있는 철학은 그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우선순위, 기출문제가 사실 모든 시험의 우선순위예요. 뭐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고, 기출문제를 안 하고서 시험 준비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되 가장 중요한 것부터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고 내가 고득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중심에서 파생해서 더 많이 해가시는 거고, 아니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교재 정도까지만 확장을 하세요. 그러면서 문제 좀 추가적으로 내 여력이 되는 데까지 풀어보자. 저는 그 컨셉을 좀 중심으로 두고 이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강의 진행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공부 뭔가 이제 수험생 분들마다 목적이 되게 다르실 거예요. 다르시지만 원하시는 목표를 꼭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강의, 긴 강의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